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어느 마을에는 해가 지면 칠흑 같은 어둠이 일찍 찾아오고 겨울이면 처마 밑까지 눈이 쌓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이 외진 마을에서도 가장 기와가 높고 담장이 으리으리한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은 대대로 많은 논밭을 일구며 부자로 살아온 초회부자의 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영희만 보아도 오늘 저녁 반찬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집은 마을의 중심이자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이 기와집 안에는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매섭고 시린 사연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최부자 댁에는 마음씨가 곱기로 소문난 며느리 연화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맑고 순수한 심성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연화는 가난한 선비의 딸로 태어나 비록 가져온 재물은 넉넉하지 않았으나 어른을 공경하고 집안 살림을 알뜰히 보살피는 데에는 누구보다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시집 온 날부터 집안의 장독대는 언제나 반질반질하게 윤이 났고 마당 한 구석에 쌓인 장작들조차 질서 정연하게 정돈되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이러한 부지런함과 고운 마음씨도 시어머니인 오씨 부인의 탐욕스러운 눈에는 그저 못마땅하고 부족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오씨 부인은 본래 욕심이 많고 남에게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이라 며느리가 가져온 혼수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첫날부터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SC 부인은 아들이 과거 공부에 매진하여 가문을 빛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지만 그보다 더 간절히 원했던 것은 부유한 사돈을 만나 자신의 곳간을 더욱 가득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이 가난한 집안의 딸인 연화와 혼인하겠다고 고집을 피웠을 때부터 이미 며느리를 향한 미움의 씨앗을 가슴 깊이 심어두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새벽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와도 오씨 부인은 물이 너무 차다며 타박을 주었고 정성껏 지은 밥상 앞에서도 반찬이 입에 맞지 않는다며 수저를 거칠게 내려놓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연화는 시어머니의 꾸지람을 달게 받으며 자신이 더 노력하면 언젠가는 시어머니의 얼어붙은 마음도 봄눈 녹듯 풀릴 것이라 믿고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이 시작될 무렵 최 부자댁의 아들이자 연화의 남편인 최 선비가 드디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최 선비는 평소 어머니의 구박 속에서도 묵묵히 견디는 아내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기에 떠나는 발걸음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날 밤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부디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건강을 잃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집안일은 걱정하지 말고 오로지 글 공부에만 전념하여 장원 급제하고 돌아오시라고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매서운 바람소리는 마치 앞으로 그녀에게 닥칠 시련을 예고하듯 구슬프게 울어댔습니다. 남편이 떠나는 날 아침에는 하늘도 이별을 슬퍼하는지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최 선비는 괴나리 보찜을 메고 살인문을 나서며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고 연화는 남편의 모습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대문 기둥을 붙잡고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든든한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연화는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과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이 집안에서 의지할 곳이라고는 오로지 자신의 성실함과 인내심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길 위에는 금세 새로운 눈이 쌓여 발자국조차 남지 않게 되었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이 집을 떠나자마자
오씨 부인의 태도는 기다렸다는 듯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곱비 풀린 망가지처럼 오씨 부인은 사소한 일 하나하나의 트집을 잡으며 연화를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그 강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오씨 부인은 아들이 없는 틈을 타서 며느리의 길을 완전히 꺾어놓거나 아예 집에서 내쫓아버릴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화로를 끼고 있으면서도 찬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하는 연화에게 다가가 옷감이 상했다느니 때가 덜 빠졌다느니 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연화의 손등은 추위와 고된 노동으로 인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터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아픈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호통을 묵묵히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씨 부인은 마을 장터에서 우연히 만난 중매쟁이로부터 솔깃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웃 마을에 아주 부유한 바의 부자가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낼 곳을 찾고 있는데 마침 최 부자 댁 아들이 아직 혼인 전인 줄 알고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최 선비는 이미 혼인을 한 몸이었지만 오씨 부인의 욕심은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배 부자 댁과 사돈을 맺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어떻게든 지금의 며느리인 연화를 쫓아낼 구실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오씨 부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며느리를 모함할 계략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늙은 하인인 만석 영감은 마당을 쓸다가 안방에서 들려오는 오씨 부인의 혼잣말을 듣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만석 영감은 최 부자댁에서 평생을 머슴으로 살아오며 집안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산증인이었는데 그는 새로 들어온 며느리 연화가 얼마나 착하고 진실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꽁꽁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장독대를 닦을 때 몰래 다가가 따뜻한 물 한 바가지를 건네주기도 하고 힘든 일을 거들어주기도 하며 그녀를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만석 영감은 주인 마님의 심술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하고 연화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마님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라고 일러주었지만 착한 연화는 그저 웃으며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겨울밤은 길고도 지루하여 오씨 부인은 밤마다 곤방대를 물고 앉아 며느리를 내쫓을 궁리를 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밥을 지을 때 쌀을 몰래 빼돌린다고 의심하기도 하고 반찬을 만들 때 맛있는 것은 혼자 다 먹어 치운다고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며느리가 밤에 몰래 누군가를 만난다는 터무니없는 헛소문을 낼까도 생각했지만 아직은 마을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따가운 눈초리를 느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남편이 장원 급제하여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의 무사 귀환과 집안의 평안을 비는 기도를 올렸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간절한지 보는 이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눈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려 마을은 온통 하얀 세상으로 변해버렸고 길이란 길은 모두 막혀 사람들의 왕래조차 끊겨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립된 산골 마을의 기와집 안에서 연화의 고단한 시집살이는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식구들이 먹을 삼시세끼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밤늦도록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해야 했으며 새벽에는 가장 먼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잠시라도 쉬는 꼴을 보지 못해 콩을 고르라거나 명주실을 감으라거나 하며 쉴 새 없이 일거리를 만들어 던져주었습니다. 연화는 피곤에 지쳐 꾸벅꾸벅 졸다가도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화들짝 놀라 다시 자세를 고쳐 앉곤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오씨 부인은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고소하다는 듯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OSC 부인의 괴롭힘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으로 연화를 피폐하게 만드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친정 부모님의 흉을 보거나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배운 것이 없다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연화에게 있어 친정 부모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기에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언사는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며느리 된 도리로서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할 수 없었기에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사귀며 남몰래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부엌 한 구석에서 소리 죽여 울 때마다 부뚜막의 조왕신도 그녀의 슬픔을 위로하듯 장작불을 타닥타닥 태우며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씨 부인은 드디어 며느리를 확실하게 올가맬 결정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안의 귀중한 폐물을 며느리가 훔쳐 친정으로 빼돌렸다는 누명을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오씨 부인은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비취 놀이개와 금가락지를 꺼내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감추어 두고는 며칠 동안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청소를 하거나 정리를 할 때 일부러 장롱문을 열어두어 며느리의 손길이 닿게 유도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연화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안방 청소를 도맡아 하며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내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순진한 연화는 자신의 머리 위에서 시어머니가 무서운 덫을 놓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터지기로 예정된 날, 아침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고 바람소리는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흉흉하게 들려왔습니다. 오씨 부인은 아침상을 물리고 나서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안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가슴을 치며 집안이 떠나가라 통곡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연기가 어찌나 실감나는지 영문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내 보물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폐물이 감쪽같이 사라졌구나. 도대체 어떤 도둑년이 집안에 들어와 내 귀한 물건을 훔쳐갔단 말이냐. 오씨 부인의 고함 소리에 놀란 연화와 하인들은 허둥지둥 안방 앞으로 모여들었고 모두들 사색이 되어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오씨 부인은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눈을 부라리며 범인을 색출해야 한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의 방을 샅샅이 뒤지게 하고 몸수색까지 시켰지만 당연히 폐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조사가 끝나고 하인들의 결백이 증명되자 오씨 부인의 서슬, 퍼런 눈길은 마지막으로 연화에게 향했습니다. 이 집안에 외부인이라고는 들어온 적이 없고 하인들도 아니라면 남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지 않느냐. 내년이 내 눈을 피해 훔쳐간 것이 틀림없다. 오씨 부인은 다짜고짜 연화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도둑으로 몰아쓰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어머님, 천부당만부당하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어머님의 물건에 손을 대겠습니까? 저는 맹세코 그 물건들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연화는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이미 작정을 하고 덤비는 시어머니에게는 통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오씨 부인은 며느리의 방을 뒤져야겠다며 쿵쿵거리며 건넌방으로 향했고 연화는 두려움에 떨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오씨 부인은 미리 손을 써둔 며느리의 반다리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숨겨둔 폐물을 보란듯이 찾아내어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것 보아라. 내년의 옷가지 속에서 내 폐물이 나오지 않았느냐. 어디서 감히 오리발을 내밀어 이 도둑년아. 증거가 나오자 연화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모함이었고 조작된 증거였지만 연화에게는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씨 부인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며느리를 향해 온갖 저주와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배워 먹지 못해 도둑질이나 하는 천한 것. 내 아들이 없는 틈을 타서 집안 재물을 빼돌리려 하다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오씨 부인은 당장이라도 며느리를 광하에 고발하여 옥살이를 시켜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은 웅성거리며 수군댔지만 감히 주인마님의 서슬에 눌려 누구 하나 나서서 며느리를 변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만석 영감만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이 사태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눈앞에 놓인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엎드려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이라도 있었다면 자신의 결백을 믿어주었을 텐데 지금은 그 누구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고립무원의 처지였습니다. 오씨 부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며느리를 집안에서 완전히 몰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며느리를 당장 대문 밖으로 끌어내라고 소리쳤습니다. 밖에는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오씨 부인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당장 이 도둑년을 끌어내라.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못하게 대문을 걸어 잠그고 얼씬도 못하게 해라. 오씨 부인의 호령에 머슴들은 주저주저하며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도 평소에 자신들에게 잘해주었던 A씨를 쫓아내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연화는 옷 한 벌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마당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차가운 눈바닥에 맨발이 닿자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져 왔지만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문 기둥을 붙잡고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비를 구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갈 곳도 없는 이 엄동설 안에 쫓겨나면 저는 얼어 죽고 맙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지만 오씨 부인은 코웃음을 치며 며느리의 애원을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얼어 죽든 굶어 죽든 내 알바 아니다. 네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그 정도 벌도 가볍다. 썩 꺼져라.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굳게 닫히고 연화는 하얀 눈보라 속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대문 밖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쏟아지고 있었고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연화는 닫힌 대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점점 얼어붙어 감각이 없어졌고 목소리는 메말라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오씨 부인이 앓던 이를 뺀 듯 시원해하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따뜻한 아랫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눈엣 가시 같은 며느리가 사라졌으니 곧 부잣집 딸을 새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공기는 예전과 다르게 무겁고 음산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만석 영감은 대문 밖을 향해 절을 올리며 눈물을 훔쳤고 다른 하인들도 부엌에 모여 앉아 주인마님의 처사를 비난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하늘에서는 죄 없는 며느리의 억울함을 달래주기라도 하듯 눈이 더욱 거세게 쏟아져 내렸고 최부자 댁의 높은 담장은 눈 속에 파묻혀 고립된 섬처럼 보였습니다. 연화는 한참을 대문 앞에 서서 기다리다가 결국 체념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이대로 문 앞에서 죽을 수는 없다는 생존 본능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얇은 저고리 하나만을 걸친 채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산길을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몸을 핥히고 지나갔고 눈송이가 속눈썹에 달라붙어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남편의 얼굴만이 떠올랐고 그가 돌아오면 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는 희망 하나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화는 하얀 눈보라 속으로 점 하나가 되어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마을의 개들이 허공을 향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불길한 징조를 감지한 것처럼 짐승들은 불안에 떨었고 마을 사람들도 이유 모를 한기를 느끼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최 부자댁 기와지붕 위로는 까마귀 떼가 날아와 앉아 음산하게 울어댔고 마당의 고목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오씨 부인은 따뜻한 방 안에 누워 있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며느리를 내쫓고 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 믿었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돌덩이 같은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의 욕심은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까요? 눈보라치는 밤의 저주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연화가 쫓겨난 그날 밤 최 부자댁의 높은 담장 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밖에서는 세상을 집어삼킬 듯 휘몰아치는 눈보라 소리가 요란했지만 굳게 닫힌 안방 문 안쪽은 마치 다른 세상인 양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오씨 부인은 며느리를 내쫓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따뜻한 비단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누웠지만 이상하게도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랫목의 온기에 취해 금세 코를 골았을 터인데 그날따라 문풍지를 때리는 바람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문을 긁어대는 소리처럼 들려와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뒤척이며 베개 위치를 몇 번이나 고쳐보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이유 모를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지만 최 부자댁의 풍경은 예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분주하게 움직였을 며느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은 늦게 일어나 허둥지둥 부엌으로 달려갔지만 아궁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물 항아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연화가 있을 때는 언제나 따뜻한 숭늉 냄새가 아침 공기를 채웠으나 오늘 아침은 냉기만이 집안을 감돌았습니다. 하인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쭈뼛거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젯밤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A씨에 대한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O씨 부인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기척이 없는 밖을 향해 헛기침을 하며 안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도대체 이것들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는 개냐해가 똥구멍까지 떴는데 아직도 밥상이 들어오지 않다니. 그녀의 호통 소리에 놀란 부엌 어멈이 부랴부랴 밥상을 차려 내왔지만 밥은 서리고 딱딱했고 국은 간이 맞지 않아 맹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씨 부인은 숟가락을 집어 던지며 상을 엎을듯이 화를 냈습니다. 이걸 지금 사람 먹으라고 가져온 것이냐? 며느리 년이 없으니 집안 꼴이 아주 말이 아니구나. 내년들도 다 같이 쫓겨나고 싶어 환장을 한 개냐. 그녀는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모든 책임을 하인들의 게으름 탓으로 돌리며 아침부터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를 내쫓았다는 소문은 눈이 그치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빠르게 번져 나갔습니다. 폭설로 인해 길은 막혔지만 이웃집 담장을 넘어 오가는 말들은 눈보라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마을의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을 깃는 것도 잊은 채 최 부자댁 이야기를 나누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글쎄, 그 착한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아 내쫓았다지 뭔가. 이 엄동설 안에 홑겨봇 하나 입혀서 내보냈다는데 사람이 어찌 그리 독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혀를 차며 오씨 부인의 비정함을 성토했습니다. 평소 연화의 착한 성품을 알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도둑질을 했다는 오씨 부인의 주장을 콧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 부자댁에 내릴 천벌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오애씨 부인은 이런 마을의 여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이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눈길을 헤치고 찾아온 중매쟁이 할멈을 안방 깊숙이 불러들여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내 그 도둑년 때문에 속 썩은 걸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리네. 이제 집안의 우환을 털어냈으니 우리 아들에게 걸맞은 참한 규수를 다시 드려야지 않겠나. 오씨 부인은 며느리가 쫓겨난 이유를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중매쟁이에게 늘어놓았습니다. 중매쟁이 할멈은 오씨 부인이 건네주는 두툼한 돈봉투를 받아 챙기며 비위 좋은 웃음을 흘렸지만 속으로는 이 집안의 기운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맞장구를 쳐주기는 했으나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집에 좋은 혼처를 소개한다는 것이 영 꺼림칙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최부자 댁에는 기이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실수나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점차 빈번해지며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멀쩡하던 장독 뚜껑이 이유 없이 깨져 있거나 밤새 잘 잠가두었던 대문이 아침에 활짝 열려 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인들은 밤마다 부엌에서 다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마당을 지나가는 흰 소복 입은 여인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씨 부인은 그런 소리를 하는 하인들에게 매질을 하며 입단속을 시켰지만 공포는 전염병처럼 집안 전체로 퍼져 나갔습니다. 가장 이상한 일은 오씨 부인의 밥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좋은 쌀로 밥을 지어도 밥에서 쉰내가 나고 싱싱한 재료로 만든 반찬이 금세 상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오씨 부인은 부엌 허몸을 닥달하여 몇 번이고 밥을 다시 짓게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알은 모래처럼 서걱거렸고 국에서는 쓴맛이 났습니다. 이 썩어 빠진 것들이 내 밥에 무슨 짓을 한 게냐, 내가 먹는 밥에 독이라도 탔단 말이냐. 오씨 부인은 밥상을 뒤엎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굶주림과 짜증으로 인해 그녀의 얼굴은 점점 흉하게 일그러져 갔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던 그녀에게 먹지 못하는 고통은 그 어떤 형벌보다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안의 오랜 어른이자 충직한 하인인 만석 영감이 조심스럽게 오씨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 주인의 일에 참견하는 법이 없었으나 집안 돌아가는 꼴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간언을 올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만석 영감은 마루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소인 주제놈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며칠 전 쫓겨난 작은 아씨는 결코 남의 물건에 손을 댈 뿐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사람을 풀어 아씨를 찾아오심이 옳을 줄로 아루옵니다.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노여움을 거두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충정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씨 부인은 만석 영감의 충언을 듣고 오히려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신고 있던 버선발로 마루를 쾅쾅 구르며 만석 영감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드디어 노망이 났구나. 감히 종놈 주제에 주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훈계를 두다니 내 놈도 그 도둑년과 한패였더냐. 내 집에서 밥 빌어 먹는 주제에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소리를 짓거리는구나. 오씨 부인은 만석 영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만석 영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굽은 등으로 마당을 걸어나가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잿빛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언가를 쏟아낼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만석 영감이 물러간 뒤에도 오씨 부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고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사실 자체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더 빨리
새 며느리를 들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배부자댁 딸이 들어오면 막대한 지참금과 함께 집안의 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하인들도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씨 부인은 탐욕으로 눈이 멀어 지금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썩어가고 있는데 지붕에 금칠을 하려는 꼴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날씨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눈보라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져 내렸고, 기온은 곤두박질쳐 마당의 우물마저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최부자댁의 가축들도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외양간의 소들은 여물을 줘도 먹지 않고 슬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눈물을 흘렸고, 닭들은 횃대에서 떨어져 비실비실 앓다가 죽어나갔습니다. 오씨 부인은 가축들이 병이 든 것이라며 약을 쓰라고 했지만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원은 가축들의 맥을 짚어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것은 병이 아니라 짐승들이 살 의지를 잃은 것 같습니다. 집안에 흐르는 기운이 너무 차가워 짐승들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떠나버렸습니다. 밤이 되면 공포는 더욱 극대화되었습니다. 오씨 부인이 잠을 청하려 하면 어디선가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라고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추워요. 문 좀 열어주세요. 처절하게 울부짖는 그 목소리는 분명 며느리 연화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오씨 부인은 쏘스라치게 놀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이불 속까지 파고들어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밤새 공포에 떨어야 했고, 아침이 되면 퀭한 눈으로 일어나 신경질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A씨가 억울하게 죽어 원혼이 되었다는 소문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에 화장실 가는 것조차 무서워했고, 해가 지면 방 안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은 마비되었고 곳간의 곡식들은 쥐들이 파먹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씨 부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죽어서도 자신을 괴롭힌다며 무당을 불러 굿이라도 해야겠다고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허공을 향해 욕설을 퍼붓거나 혼자서 중얼거리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씨 부인은 저녁상을 받기 위해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덜컹거리더니 찬바람이 방 안으로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다 꺼져버렸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오씨 부인은 숨을 죽이고 떨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는 법입니다. 귀한 복을 발로 차버렸으니 이제 남은 것은 재앙뿐입니다. 그것은 만석 영감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아니면 낯선 노인의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오씨 부인이 놀라 소리치며 하인을 불렀을 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촛불은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오씨 부인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어디가 아픈 것은 아니었지만 몸에 기운이 빠지고 소화가 되지 않아 날로 야위어만 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옛날 생각을 했습니다. 며느리 연화가 끓여주던 따뜻한 죽 한 그릇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지만 자존심 때문에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집안의 운명 또한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부자 댁의 높은 담장을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집안에 이제 곧 큰 사단이 날 거야. 죄 없는 사람을 내쫓더니
결국 제 발등을 찍는 거지. 사람들의 예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 댁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곳간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쌀가마니를 열어보면 쌀이 까맣게 썩어 있거나 벌레가 들끓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윤기가 흐르던 햅쌀이었는데 마치 몇 년 묵은 쌀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오씨 부인은 곳간 열쇠를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곡식들이 썩어나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극심한 공포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의 손실을 넘어 집안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뉘우칠 줄 모르고 하인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며 매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 부자 댁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오씨 부인은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화장을 고치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혼담이 성사되나 싶어 들뜬 마음으로 사랑채로 나갔지만 배 부자 댁 하인이 전한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저희 주인어른께서 말씀하시길 인심이 흉흉하고 덕이 없는 지방과는 사돈을 맺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듣자 하니 며느리를 엄동설 안에 내쫓았다는데 그런 집안에 귀한 딸을 보낼 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이 혼담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하인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의 뜻을 밝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오씨 부인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동아줄마저 끊어지자 그녀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배 부자 댁의 거절은 마을 전체에 소문이 퍼지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최 부자 댁은 사람을 버리는 비정한 집안으로 낙인 찍혀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집 앞을 지나가려 하지 않았고 물건을 팔러 오는 장사꾼들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최 부자 댁은 눈 속에 파묻힌 무덤처럼 적막하고 음산하게 변해갔습니다. 하인들조차 하나둘씩 짐을 싸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있다가는 우리까지 저주를 받을 거야. 마님이 미쳐 날뛰는 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충직했던 만석 영감마저 병석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게 되자 집안을 지탱하던 마지막 버팀목이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오씨 부인은 텅 빈 안방에 홀로 누워 휑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밤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져 마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울부짖는 것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맑은 눈망울로 자신을 바라보던 연화의 모습 추운 날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일하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문 밖에서 애원하던 모습까지. 환영처럼 떠오르는 기억들은 오씨 부인을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후회의 감정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녀의 자존심은 꺾이지 않았기에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며느리의 저주 때문이라며 이를 갈았습니다. 한편 쫓겨난 연화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후 그녀를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산속에서 얼어 죽었거나 짐승의 밥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위해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연화의 흔적이 지워진 자리에 남은 것은 최 부자 댁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저주 섞인 수군거림뿐이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최 부자 댁의 기와지붕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집안의 운명이 다했음을 알리는 조종 디아오 종소리처럼 말입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되자 오씨 부인의 방문 밖에서 또다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바람소리도 하인들의 발자국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탁탁탁 누군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오씨 부인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안방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지나가는 과객인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소. 그것은 평범한 나그네의 목소리였지만 이 깊은 밤 눈보라치는 상월마을에 외딴 집을 찾아온 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씨 부인은 대답 대신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문 밖의 존재가 사람이든 귀신이든 지금의 그녀에게는 모두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고 밖의 인기척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오씨 부인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안의 불씨는 꺼져가고 있었고 차가운 냉기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빈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 되어 최 부자댁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집안에 다시 봄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영원한 겨울 속에 갇혀 파멸을 맞이하게 될까요? 정체불명의 나그네가 다녀간 밤이 지나고 최 부자댁의 아침은 여느 때보다 무겁고 침울하게 밝아왔습니다. 간밤에 문을 두드렸던 그 과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대문 앞에는 기이하게도 아무런 발자국이 남아있지 않아 보는 이의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씨 부인은 밤새 악몽에 시달리다 퀭한 눈으로 깨어났는데 그녀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주름이 깊게 패고 안색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청은망은 무거운 손뭉치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하여 결국 자리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몸살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병마가 육신을 잠식해 들어오는 징조였으나 미련한 오씨 부인은 그저 날씨 탓이라며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집안의 기운은 날이 갈수록 쇠락하여 마치 무덤가처럼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궁이에 장작을 아무리 많이 넣고 부를 때도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외풍은 더욱 심해져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우러대 방 안에서도 두꺼운 소미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야 했습니다. 오씨 부인은 이불 속에서 덜덜 떨며 하녀들에게 화로의 숯을 더 담아오라고 소리쳤지만 가져온 숯불마저 금세 하얗게 사그라들어 온기를 잃어버리는 기이한 현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집안을 지키던 성주신이 노하여 집을 떠나버리고 온갖 잡귀들이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집안의 온기는 며느리가 쫓겨난 그날 밤 함께 문 밖으로 나가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부엌 사정은 더욱 처참하여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갓 지은 밥에서는 쉰내가 진동하고 국에서는 구정물 냄새가 나서 숟가락을 댈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하녀들이 배고픔을 참다 못해 몰래 감자를 쪄먹으려 해도 감자 속이 검게 썩어 있거나 벌레가 우글거려 비명을 지르며 내던지기 일쑤였습니다. 오씨 부인은 배가 고파 헛구역질을 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찬물만 들이켰는데 그 물조차 비릿한 쇠 맛이 나서 목 넘김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피골이 상접하여 눈만 퀭하게 뜬 채 유령처럼 집안을 배회했고 활기차던 웃음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마당 한구석에 있는 외양간의 소들은 이제 울 힘조차 없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소들의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주인의 죄를 대신 뉘우치는 것처럼 보여보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만석 영감은 병든 몸을 이끌고 외양간으로 나가 소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미물도 주인의 업보를 알아채고 이리 슬퍼하는데 어찌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마음을 먹었을꼬.
만석 영감의 탄식은 허공으로 흩어졌지만 그 속에 담긴 뼈아픈 진실은 차가운 공기를 타고 집안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곳간의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최부자댁의 자랑이었던 수십 석의 쌀가마니들은 쥐 떼들의 습격을 받아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쏟아져 나온 쌀알들은 곰팡이가 피어 푸르딩딩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쥐들은 사람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붉은 눈을 번뜩이며 이를 드러내 위협까지 했습니다. 오씨 부인이 쥐를 잡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칠 뿐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곳간은 더 이상 풍요의 상징이 아니라 썩어가는 욕심의 무덤이 되어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썩은 곡식 냄새는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가 사람들의 코를 쥐게 만들었습니다. 오씨 부인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 이제는 헛것을 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며느리 연화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꿈을 꾸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제발 저리 가라. 그녀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발광을 했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하녀들은 문 밖에서 마님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떨었고 그 소리는 밤새도록 이어져 집안 식구 누구도 편히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영이 오씨 부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최부자댁이 망했다는 소문이 기정사실화되어 돌고 있었습니다. 그 집 기와 지붕 위에 도깨비불이 춤을 추더라. 밤마다 여자 울음소리가 들려서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없다. 는 흉흉한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예전에는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러 사람들이 드나들던 사랑채는 이제 먼지만 뽀얗게 쌓인 폐가처럼 변해버렸고 대문 앞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가리켜 저주받은 집이라 부르며 아이들에게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하인들도 하나둘씩 짐을 싸서 야반도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지만 이제는 대놓고 보따리를 싸서 대문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이 귀신 나오는 집에서는 못 살겠네. 월급이고 뭐고 목숨이 더 중요하지. 하인들이 떠나면서 내뱉는 말들은 비수가 되어 오씨 부인의 가슴에 꽂혔지만 그녀는 그들을 잡을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넓은 기와집에는 이제 병든 오씨 부인과 늙고 힘없는 만석 영감, 그리고 갈 곳 없는 어린 하녀 한두 명만이 남아 휑한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낙엽만이 뒹굴고 까마귀 떼가 내려앉아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며 집안의 몰락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씨 부인은 극심한 목마름에 잠에서 깨어 물을 찾았습니다. 머리맡에 둔 자릿기는 이미 꽁꽁 얼어붙어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향했는데 부엌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야심한 밤에 누가 부엌에 있단 말인가. 그녀는 두려움과 호기심에 떨리는 손으로 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부엌 안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는데 그녀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밤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오씨 부인은 홀린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아가, 너냐, 네가 돌아온 것이냐. 그러나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오씨 부인은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그 얼굴은 눈, 코, 입이 없는 달걀 귀신의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녀에게 발견된 오씨 부인은 마루 밑에 쓰러져 있었는데 입이 돌아가고 눈이 뒤집혀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원을 불러 침을 놓고 탕약을 먹였지만 차도는 없었고 오씨 부인은 밤낮으로 헛소리를 하며
침을 흘리는 반신불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며느리를 내쫓고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부었던 입에 대한 하늘의 징벌이었습니다. 만석 영감은 주인의 참혹한 모습을 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집안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록 주인마님의 신보가 고약했으나 대대로 내려온 가문이 이리 허망하게 무너져서야 되겠나이까. 만석 영감은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밤마다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집안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억울하게 쫓겨난 작은 아씨 연화가 부디 살아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눈보라치던 날 얇은 옷 하나 입고 떠난 A씨가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집안의 저주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임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집안의 곳간이 비어가고 가세가 기울자 오씨 부인의 친척들이라는 사람들이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병든 오씨 부인을 걱정하는 척하며 집문서와 땅문서를 탐내어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님, 몸도 성치 않으신데 재산 관리는 저희가 맡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조카라는 작자는 뻔뻔스러운 얼굴로 문서를 내놓으라 윽박질렀고 오씨 부인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눈물만 흘리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믿었던 핏줄마저 자신의 등을 처먹으려 달려드는 꼴을 보며 그녀는 피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자신이 베풀지 않은 인심은 결국 칼이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집안 꼴은 이제 말이 아니었습니다. 담장은 곳곳이 무너져 내렸고 기와 지붕에는 잡초가 자라났으며 마당은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거지들이 대문을 넘어와 마당에서 잠을 자고 가도 쫓아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때 떵떵거리며 살던 최부자댁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흉가나 다름없는 몰골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밤이면 도둑괭이들이 마루 밑에 들어와 새끼를 낳고 울어댔고 부엉이가 지붕 꼭대기에 앉아 밤새도록 부엉부엉 울며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며느리 연화가 떠난 지 불과 몇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애씨 부인은 병석에 누워 지난날을 회상했습니다. 며느리 연화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비록 부자였으나 집안에 웃음꽃이 피지는 않았습니다. 연화가 들어오고 나서야 비로소 집안에 온기가 돌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났었다는 것을 그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연화가 정성스럽게 끓여주던 잣죽에 고소한 맛 아픈 다리를 주물러주던 야무진 손길 시어머니의 꾸지람에도 방긋 웃어넘기던 선한 미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사무치게 그리운 추억이 되어 오씨 부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굳어버린 혀로 간신히 아가를 불렀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만이 방안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겨울은 깊어 동지가 지나고 설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최부자 댁에는 설 준비를 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떡을 치고 전을 부치느라 온 집안이 고소한 기름 냄새로 진동했을 테지만 지금은 찬바람만 윙윙거리며 문틈을 드나들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제수용품조차 마련하지 못해 조상님 볼 면목도 없게 되었습니다. 만석 영감은 남은 쌀을 탈탈 털어 묽은 죽을 쏘 오씨 부인의 입에 떠 넣어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님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곧 도련님이 과거를 마치고 돌아오실 텐데 이런 모습을 보이시면 도련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아들 이야기 나오자 오씨 부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으나 이내 초점을 잃고 멍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밖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던 선비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을 건너 박진사댁 아들은 낙방하여 고개를 숙이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아랫마을 김생원 아들은 초시에는 합격했으나 회시에서 떨어졌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최부자댁 사람들은 최선비의 소식을 목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과연 그는
무사히 과거를 치렀을까? 혹시나 집안의 병고를 듣고 오다가 쓰러지지는 않았을까? 만석 영감은 매일 동구 밖 정자나무 아래 나가 한양 쪽 하늘만 바라보며 서성거렸습니다. 오애씨 부인도 아들이 돌아온다는 생각에 조금 정신이 드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장원급제하여 금이 환영하면 이 모든 불행이 끝나고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내 아들이 오면 다 해결될 거야. 그 아이는 효자니까 내 말을 들어줄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들이 며느리의 소식을 듣고 자신을 원망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버린 비정한 어미를 아들이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집안의 기운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쯤 며칠간 계속되던 눈이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하지만 그 맑은 하늘이 오히려 더 서럽게 느껴질 정도로 최 부자댁의 풍경은 처량했습니다. 눈 덮인 장독대 위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아 눈이 그대로 쌓여 있었고 말라비틀어진 고추대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만석 영감은 대문을 고치다가 멀리서 들려오는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을 입구 쪽이 시끌벅적해지더니 농각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둥둥둥 꽹과리 꽹꽹.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사람들의 함성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만석 영감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경사가 났을 때 울리는 풍물 소리였습니다. 혹시 도련님이 만석 영감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픈 다리를 이끌고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멀리 마을 어귀에서부터 긴 행렬이 춤을 추며 들어오고 있었고 그 앞에는 장원급제라고 쓰인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말을 타고 관복을 입은 훤칠한 사내가 보였는데 그는 바로 최부자댁의 외아들 최선비였습니다. 드디어 그가 돌아온 것입니다. 집안이 쑥대밭이 된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금이 환양의 영광을 안고 말입니다. 만석 영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반가움과 슬픔, 그리고 앞으로 닥칠 폭풍우에 대한 걱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행렬은 점점 최부자 댁으로 가까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부러움 섞인 눈으로 혹은 안타까운 눈으로 그 행렬을 지켜보았습니다. 최선비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으나 대문 앞에 다다라 잡초가 무성하고 굳게 닫힌 집안 꼴을 보자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병고란 말인가? 최선비는 말에서 뛰어내려 대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최선비의 눈에 비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폐가처럼 변해버린 마당, 삐쩍 마른 소들, 그리고 인기척 없는 썰렁한 안채.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큰 소리로 어머니와 아내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연화야, 내가 돌아왔소. 어디들 있는 게요. 그러나 대답 대신 휑한 바람소리만이 그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안방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반신불수가 되어 흉측한 몰골로 누워있는 어머니 오씨 부인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아내 연화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선비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어찌 된 일입니까? 집안 꼴이 왜 이렇고 연화는 어디 갔습니까? 오씨 부인은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으며 어버버, 아가 하며 알 수 없는 소리만 질러댔습니다. 그때 뒤따라 들어온 만석 영감이 마당에 엎드려 통곡하며 그간의 사정을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님께서 작은 아씨를 도둑으로 몰아 그 눈보라 치던 밤에 내쫓으셨습니다. 만석 영감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최선비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쥐고 있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과거 급제의 기쁨은 순식간에 지옥 같은 고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가장 기뻐해야 할 순간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된 최선비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효를 다하며 살았던 그였지만 아내를 죽음으로 내몬 어머니의 비정함 앞에서는 효심조차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어찌하여 그런 끔찍한 짓을 하셨습니까? 연화가 어떤 사람인데 세상 천지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최선비의 절규는 무너져가는 기와집을 뒤흔들며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장원 급제 축하잔치는커녕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왔던 광운들과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이 비극적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최선비는 당장이라도 아내를 찾아 나서겠다며 다시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으나 만석 영감이 그의 다리를 붙잡고 말렸습니다. 도련님, 지금은 날이 저물어 위험합니다. 그리고 A씨가 쫓겨난 지 이미 달포가 넘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판에 무작정 나서시면 도련님마저 위험해집니다. 최선비는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연화야, 이 못난 서방을 용서해다오.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그의 눈물은 마른 땅을 적시고 보는 이들의 눈시울마저 붉게 만들었습니다. 오애씨 부인은 아들의 절규를 들으며 비로소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은 굳어말을 할 수 없고 몸은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형벌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회한의 눈물이었지만 너무 늦어버린 후회였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우던 악취와 냉기는 이제 썩어 문드러진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물임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최선비는 사랑방에 틀어박혀 촛불 하나 켜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하얀 눈송이는 최선비의 찢어진 가슴을 덮으려는 듯 소리 없이 쌓여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최선비는 사람을 풀어 아내의 행방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인근 산을 샅샅이 뒤지고 마을마다 방을 붙여 아내를 찾는 사람에게는 후사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몇 날 며칠을 뒤져도 연화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눈 속에 파묻힌 옷가지 하나, 신발 한 짝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연화가 산신령이 데려갔거나 호랑이가 물어갔을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최선비의 희망은 점점 절망으로 바뀌어갔고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술로 괴로움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장원급제의 영광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대문 앞에 낡은 승복을 입은 노스님 한 분이 찾아와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집안에 탁한 기운이 가득하구나. 인연의 끈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으니 너무 상심마시게. 스님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하여 최선비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최선비는 맨발로 뛰쳐나가 스님에게 매달렸습니다. 스님, 제 아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제발 알려주십시오.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최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하였네. 귀인은 멀리 있지 않고 인연은 돌고 돌아 제자리로 오는 법이지. 내일 아침 동쪽산 암자로 오시게. 스님은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과연 스님은 연화의 행방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최선비의 눈에 다시 희망의 불빛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최선비는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일러준 동쪽산 암자는 험하기로 소문난 곳이라
일반 사람들은 좀처럼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최선비는 집신 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만석 영감이 챙겨준 물 한 병만을 허리춤에 찬 채 대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뜨겁게 달아오른 그의 머리를 식혀주었고 발밑에서 들리는 뽀드득거리는 눈 밟는 소리만이 적막한 새벽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걷고 또 걸으며 마음속으로 수천 번도 더 부처님과 천지신명께 빌었습니다. 제발 아내가 살아만 있게 해달라고, 만약 살아만 있다면 내 남은 생을 바쳐 속죄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훨씬 험하고 가팔랐습니다.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나아가야 했기에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고 나뭇가지에 긁힌 얼굴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선비는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오로지 아내를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하나가 그의 무거운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땀으로 범벅이 된 최선비의 눈앞에 드디어 작은 암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끝에 제비집처럼 매달려 있는 암자는 세상과 단절된 채 고요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은은한 풍경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최선비의 요동치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암자 마당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암자 마당에는 누군가가 비질을 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최선비는 마른 침을 삼키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법당 뒤쪽에서 나물 바구니를 든 여인이 모퉁이를 돌아 나왔습니다. 허름한 승복을 걸치고 머리에는 두건을 쓰고 있었지만 최선비는 단번에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야위어 뼈만 앙상하고 얼굴은 거칠어졌지만 그 선한 눈매와 기품 있는 자태는 분명 자신의 아내 연화였습니다. 최선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 그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여인은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가 눈앞에 서 있는 남편을 보고는 들고 있던 바구니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바구니에 담겨있던 산나물들이 눈 위로 흩어졌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서로에게 고정된 채 움직일 줄을 몰랐습니다. 서방님, 정말 서방님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죽어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까? 연화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최선비는 와락 달려가 아내를 품에 껴안았습니다. 그제야 이것이 꿈이 아님을 깨달은 연화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었구려. 정말 살아있었어.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오. 이 못난 사람을 용서하시오. 최선비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려 아내의 옷깃을 적셨습니다. 두 사람은 차가운 눈밭 위에서 서로의 천을 확인하며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진 고초와 서러움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법당 안에서 어제 최부자 댁을 찾아왔던 노스님이 걸어 나왔습니다. 스님은 재회한 부부를 보며 빙글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죽을 목숨을 살린 것은 부처님의 자비요. 다시 만난 것은 두 분의 인연이 깊은 덕분입니다. 그날 밤 눈보라 속에 쓰러져 있는 보살님을 발견하고 급히 업고 와 약초를 먹여 간신히 숨을 돌리게 했지요. 깨어난 후에도 몸이 성치 않아 이곳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설명을 들은 최선비는 그 자리에서 스님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최선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혜를 갚으려거든 집으로 돌아가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십시오. 용서와 화해만이 꼬인 매듭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최선비는 아내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며 하산할 채비를 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 잠시 망설였으나 남편의 굳건한 눈빛과 스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며느리 된 도리로 가서 보살펴 드려야죠. 연화의 말에 최선비는 다시 한번 아내의 깊은 마음씨에 감복했습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의 마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스님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천리말리 갔던 길이 내려올 때는 구름을 타는 듯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이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동네 아이들이 먼저 알아보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와, 최 부자 닭 며느리가 살아서 돌아왔다.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아이들의 외침에 바치를 하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나타난 연화의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람이, 그것도 장원급제한 남편과 함께 돌아오는 모습은 마치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최 부자 댁의 앞날을 점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 집안도 다시 살아나겠구나. 하늘이 무심치 않아 착한 사람을 살려주셨어. 사람들의 눈빛은 더 이상 격렬이 아닌 경이로움과 안도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최 부자 댁 대문 앞에 도착한 연화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쫓겨나던 날에 끔찍했던 기억이 되살아나 몸이 떨려왔기 때문입니다. 최선비는 아내의 손을 더욱 꽉 잡아주며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시오. 이제 내가 곁에 있으니 그 누구도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이오.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 있던 하인들이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 주저앉았습니다. 만석 영감은 마루 걸레질을 하다 말고 맨발로 뛰어나와 연화 앞에 넙죽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작은 아씨 살아계셨군요. 정말 살아계셨어. 이 늙은이 소원이 이제야 이루어졌습니다. 만석 영감의 통곡 소리에 집안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최선비와 연화는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고 오씨 부인은 벽을 보고 누워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오씨 부인이 힘겹게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의 눈은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복수를 하러 온 원귀라고 생각했는지 마비된 몸을 비틀며 뒤로 물러나려 애를 썼습니다. 저리가. 오씨 부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처절한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조용히 다가가 시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뼈만 남아 앙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연화입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연화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자 오씨 부인의 발작적인 몸부림이 서서히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있는 며느리의 손을 느끼고 그녀의 천을 느끼며 이것이 환영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간 오씨 부인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안도감이자 부끄러움이자 뼈저린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입이 굳어 말을 제대로 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선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거두고 대신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연화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고치고 집안을 다시 일으키려고 왔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가지시고 건강을 되찾으셔야지요. 최선비의 말에 오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의 손을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대고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연화의 손등을 적시고 그동안 쌓여있던 집안의 악업을 씻어내리는 듯했습니다. 연화 역시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지난 일은 다 잊으세요.
제가 더 잘 모시겠습니다. 며느리의 넓은 아량 앞에서 시어머니의 도끼는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냉기는 사람의 온기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재회가 이루어진 후 최 선비는 집안을 바로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는 먼저 집안의 빌부터 재산을 탐내던 친척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사랑채에 모인 친척들은 장원 급제한 최 선비의 서슬퍼런 위세에 눌려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계신 틈을 타 집안 물건을 빼돌리고 땅 문서를 노린 자들이 있다고 들었소. 지금 당장 훔쳐간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시오. 만약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 남아있는 자가 있다면 관에 고발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오. 최 선비의 호령은 추상 같았습니다. 도둑제발 저린 친척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집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악한 기운들이 사라지자 집은 비로소 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최 선비는 만석 영감에게 명하여 곡간을 열고 남은 곡식을 풀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안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린 마을 어르신들께 사죄하는 뜻으로 작은 잔치를 열고자 하네. 또한 도망갔던 하인들을 다시 불러 모아 밀린 품삯을 넉넉히 쳐주고 다시 일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마님이 무서워 도망쳤었지만 이제는 어질고 착한 작은 아씨와 훌륭한 도련님이 계시니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다며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연화는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부엌에 들어서자 차갑게 식어있던 아궁이에 다시 불이 지펴졌고 솥단지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쌀을 씻어 죽을 쓰고 장독대에서 묵은지를 꺼내 씻어 정갈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구수한 밥 냄새가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자 죽어가던 화초들이 다시 고개를 드는 듯했고 외양간의 소들도 힘찬 울음소리를 내며 여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생기가 돌아오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주인 하나의 마음가짐이 집안 전체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안방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불이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정성껏 수은 타락죽을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씨 부인은 며느리가 들어오자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를 부축하여 앉히고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시장하시지요. 한 숟갈 드셔보세요. 오씨, 부인은 떨리는 입으로 죽을 받아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죽 한 모금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달고 맛이 좋았습니다. 오씨 부인은 죽을 먹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나 같은 늙은이를 버리지 않아 줘서 정말 고맙다. 최 선비는 방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마루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흉흉하게만 보이던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었고 둥근 보름달이 집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서 불길하게 울어대던 부엉이 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최 선비는 만석 영감과 마주 앉아 술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영감 그동안 고생 많았네. 자네 덕분에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만석 영감은 술잔을 받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도련님, 아니 나으리,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오늘 밤 술맛이 꿀맛입니다 그려. 그날 밤 최 부자 댁 대문은 굳게 닫혔지만 그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최 부자 댁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를 보며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거봐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니까. 이제 저 집도 발 뻗고 자겠구먼. 사람들의 덕담 속에
밤은 깊어갔습니다. 오씨 부인의 악몽도 그날 밤을 기점으로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모처럼 깊은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 며느리와 함께 꽃밭을 거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물건은 제자리를 찾았고 사람들의 마음도 돌아왔지만 마을 전체에 퍼진 며느리를 버린 집안이라는 오명을 완전히 씻어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오씨 부인의 병세도 하루아침에 나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안의 중심이 바로 섰다는 점이었습니다. 최선비의 지혜와 연화의 덕성, 그리고 오씨 부인의 참회가 어우러져 최 부자 댁은 이전보다 더 단단한 기반 위에 다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시련을 겪은 가족의 사랑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가오는 봄을 맞이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듯 최 부자 댁에도 진정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잠든 시어머니의 이불깃을 여며드리고 살며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최선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천마디 말보다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그 잔치는 단순한 먹거리 나눔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 될 것입니다.